우리 강사님께서는 목사님이시고요, 심리상담학 박사이시고, 또 상담과 강연, 이런 쪽에 많은 경력이 있으셔서 지금도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반갑고요. 저는 심리상담학 전공이고 교회 사역보다는 가정사역과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에서 수많은 부부들과 또 최근에는 자녀들을 둔 부모를 도와주는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상담계에서는 싸가지 상담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내용 자체가 좀 도발적이잖아요, 싸가지라는 말. 근데 시작하면서 제가 좀 싸가지 없는 짓을 하고 있네요. 시간도 늦은 싸가지 없는 짓에다가 제가 와서 옷을 갈아입고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급하게 올라오는 바람에 그냥 캐주얼로 올라온 이 싸가지 없는 짓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인상을 쓰고 계시면 암묵증 동의로 처리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겁이 날 수 있어요. 자, 일단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주제가 있는데요. 자, 따라해 봅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건데, 이건 부부 소통의 원리고요. 사이가 따라해 봅니다. 사이가 좋으면 자동 소통, 사이가 나빠지면 자동 소총. 부부 관계는 그렇게 되죠. 자, 자녀 문제는 다릅니다. 이것도 역시 따라해 봅니다. 갓난 아기 때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릴 때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자녀는 일꾼처럼 부려먹어라.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디예요? 네. 그럼 다 큰 자녀가 어디서부터 해당되는가? 아무리 낮게 잡아도 학령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들어가면 시켜야 되고요. 사실은 높게 잡아서 그런 거고,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집안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 대부분 다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 때는 뭐처럼 모셨죠? 황제처럼 모셨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눈높이를 낮춰주어서 원숭이처럼 친구처럼 놀아주었고, 다 큰 자녀는 무엇처럼? 일꾼처럼 부려먹어라. 제가 말을 완화시킨 게 그래요. 원래는 노예처럼 부려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조금 순화시켜서 일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처럼 모실 때 발달 과업을 애착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어티치먼트라고 말하는 거. 부모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된다. 이게 한번 형성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결정론이죠. 이것도 최근에 수정됐습니다. 엄마를 통해서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자녀라 할지라도 성장 과정에서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안내자, 좋은 목회자,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숭이처럼 놀아줄 때 시기는 친밀감입니다. 그리고 일꾼처럼 부려먹으라 할 때 꾼의 전제는 뭐죠, 여러분? 꾼.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은 꾼이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춤꾼, 노래꾼, 사기꾼도 머리 나쁜 사람은 사기 못 칩니다. 그래서 꾼이란 말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는 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된 아이들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초등 이상 자녀를 두었다. 그때부터 부모 역할은 거의 다 사실은 더 이상 수고가 별로 필요 없는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아이들은 자기 앞가름을 할 수 있는 아이도 된 거고, 게다가 발달 주기, 생애 주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걸 디벨로프먼트라고 그러죠. 옛날의 심리학과 지금 심리학은 다릅니다. 요즘 아이들이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7살 때 느낌하고 요즘 17살은 차원이 다릅니다. 스마트폰 만지는 수준 보세요, 여러분. 일일이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만지고 놀잖아요. 그래서 생애 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달라졌고요. 지금은 100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리 상담학은 전부 다 구닥다리 심리학, 그러니까 1970년대 심리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만 하고 있어요. 자, 저거는 뭐 강사 소개에 대한 이야기고, 나름 한 10권의 책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들, 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는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라고 하시면 독서량이 엄청나게 높다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제가 세상에 서게 된 첫 동기는 남편 사용 설명서 덕분입니다. 자, 그 이후로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이라는 책 덕분에 이제 싸가지 상담소로 유명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이라는 책을 냈고, 이 책은 지금 중국 본토에 번역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소황제 문제가 심각하죠. 인도도 마찬가지, 대만, 일본 다 마찬가지. 최근에 북유럽에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편만해져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원리는 부모는 절대로 화내지 않고 눈높이를 맞춰주고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배려해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이게 70년대 심리학입니다. 구닥다리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그게 통할 시기가 있고 안 통할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는 높게 잡아도 아까 말했던 원숭이처럼 놀아주는 시기까지만 필요하지 그 다음부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을 받고 나면 부모들이 불안의 늪에 빠지고요, 남들 눈치 보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부모로서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나름 잘 했는데 남들이 다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목사님. 자, 방송실에 뿌리파 키진 사모님께서 올라가 계시면 제 아내가 거기 앉아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죽이 잘 맞으니까. 오케이. 자, 저거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지금 한국에서 싸가지 코칭, 그러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저한테 도와달라고 오시는 부모들이 저한테 보내주는 아이들의 대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일체 가감 없습니다. 카카오톡에 오는 내용 그대로 캡처해서 올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자녀들은 저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저게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요즘에는 부모를 때리는 애들도 늘어나고 있고 학교에서도 교사를 때리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폭군이 된 요즘 자녀들 문제. 자, 그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그렇지. 예.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저 화면에, 아니, 그 앞에 거. 저 화면 보시면 제가 지금 6월, 날짜를 자세히 보면 6월 15일인가 되어 있을 거예요. 불과 지금 얼마, 2달 전이죠? 6월 15일에 지금 코칭 진행 중인 내용을 캡처한 거예요. 그 왼쪽 내용을 보면, 애가 이제 버릇없게 구니까 그거를 직접 외할머니가 목도를 한 거예요. 직접 현장범처럼. 너 그러면 못 쓴다? 너 부모한테 사죄해라? 라고 할 외할머니가 권고했더니 애가 외할머니한테 보낸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사죄해야 되냐? 그리고 부모에 대한 용어 자체가 그것들, 지네들,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과도한 아이 중심 심리학이 아이를 상전으로 만들어버렸고요. 부모는 졸지에 종으로 전락되고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쯤 나이가 되면 왠지 모르게 내가 엄마의 역할보다는 이상하게 종이나 무수리처럼 뭔가 좀 전락되고 있는 느낌, 묘한 느낌, 아마 그런 느낌 가져봤을걸요? 어때요? 이럴 때 여러분, 맞아요 소리를 내주셔야 옆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비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혼자 불행하면 힘든데 옆 사람이 같이 불행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내 불행은 이처럼 밀려나고 옆 사람의 불행이 꼬소매지면서 행복지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할 때 맞아요 라고 하시면 나만 그런 거 아니네? 그럼 행복지수가 막 올라갑니다. 자, 이제 장단 맞춰볼게요.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면서 뭔가 이상한데 언제부터인가 아이가 나보다 상전이 되어 있고 내가 졸지에 무술이나 종으로 전락된 것 같은 희한한 느낌을 가져본 적이 적지 않을걸요? 이 문제.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제 폭군에 대한 아이들 문제입니다. 또 넘어갈게요. 저기 도표를 보시면 왼쪽에 나오는 쪽이 2000년 이전의 아이 중심 심리학입니다. 육아전서라고 말하는, 맨 왼쪽에 책 보세요 여러분. 육아전서라고 말하는 저 책은 자녀 교육의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스포크 박사라고 행동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둔 이 사람의 이론인데, 그때 당시 1960년대 이론가고요. 70년대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가정에는 책 3권이 꽂혀 있다. 중산층 가정에는. 하나는 성경, 두 번째는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소설, 그리고 벤자민 스포크 박사의 육아전서. 그래서 저 사람이 육아법이 편만하게 알려지면서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키우자, 독립적으로 키우자 해서 엄마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 갓난 아기를 2층에다 놓고
그쵸? 분리시켜 놓고 여러 매도 태워놓고 엄마 아빠 밑에서 자고, 그리고 아이가 울어도 달려가지 않고, 왜? 의존적이 된다 이래가지고 달려가지 않았죠. 자, 수유 시간 땡, 11시 땡 하면 수유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울어도 안 달려갑니다. 그리고 딱 시작하고 나면 10분 딱 재다가 10분 되면 제 곡지를 빼버립니다. 자, 이런 게 반복되면 아이는 정해진 시간에 수유를 먹을 수가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먹지 않으면 빠진다는 걸 알아서 그때부터 독립된 아이가 될 거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둔 거예요. 마치 사람을 기계처럼 대한 거죠, 일종의. 자, 물론 이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남들보다 똑똑해지고 흔히 말하는 중산층이 됐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외부로 볼 때는 아무런 부족한 게 없어요.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화이트 칼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또 있을 거 다 있는 그런 집안인데, 특히 그때만 해도 이제 여성들은 직업을 갖지 않는, 남자가 돈 벌어오고 전업주부로 있는 그런 가정이 많았을 때인데 상담실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인생이 재미있으세요? 선생님은 왜 사세요? 사람이 왜 사는 거죠? 이러면서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고 공허를 얘기하고 뭔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도대체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대요. 상담사들이 봤더니 뭐 돈 있고 경제적으로 학력도 높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생의 공허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담사들끼리 모여서 포럼을 열었는데, 야, 우리 좀 상담센터에 최근에 이러이런 유형의 환자가 계속 온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동료 상담사가, 야, 너희도 그러냐? 우리도 그래. 저 제3자가, 야, 우리도 그런데 왜 그러지 도대체? 그래서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며 왜 이럴까 탐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나온 이름이 왓슨즈 베이비라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왓슨의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가거든요. 왓슨보다 이 앞에 있던 사람은 파블로프라는 사람. 기억나죠, 여러분? 저 개 짖고 걔한테 종 땡 치고 먹을 거 줬더니 종만 울려도 침을 흘리더라. 이거 조건반사 이론인데요. 그게 이제 아주 고전적 조건반사 이론이죠, 이렇게. 자, 그 사람의 뒤를 이은 사람이 왓슨이라는 행동주의의 대가가 되는, 그러니까 이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아무도 부족한 게 없는데 내적으로 공허해지더라. 탐사해 보았더니 갓난 아기 때 형성해야 될 기본 애착도 형성 안 돼 있고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로 자랐더라. 똑똑해지긴 했는데 따뜻한 아이는 되지 않았다.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인본주의 심리학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교류하고 만나고 집중해주고 경청해주고 돌봐주고 이런 게 70년대에 와서 보급됐는데요. 지금 한국의 모든 육아서는 이 심리학이 바탕되어 있습니다. 핵심 이론이 자존감 이론이에요. 자,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자존감에 문제 없습니다. 요즘 부모들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여러분 중에 애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파트 난간에 세워놓고 너 죽고 나서 할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혹시 자는 아이 밑에 식칼 들이밀고 너 죽자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혹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그래, 트라우마. 제가 집단 상담하면서 어떤 아버지는 자기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뭔지 모르겠지만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키도 1m도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기를 목덜미를 딱 잡아다가 번쩍 들고 뒷동산에 소나무에 묶어버리고 내려오더래요. 이런 것들은 트라우마입니다. 또 눈이 와가지고 눈이 마당에 이만큼 쌓아놨는데 자기 아버지가 거기다 눈 속에 거꾸로 파묻어 버렸대,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보지 않았으면 질식해서 죽을 뻔한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은 트라우마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거 하시는 분 뭐 설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소리 좀 지르고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육아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화내지 않고 키우기. 이 심리학은 70년대 이전의 구닥다리 심리학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화내고 키워야 됩니다. 제가 코칭해주는 내용 중에 제발 화내십시오. 화내는 법, 즉 내용과 엄마의 감정을 묶어서, 단위를 묶어서 화를 내면 통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사건,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화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엄마가 누차 컵을 식탁 끝에 두지 말라고 몇 번 강조를 했는데 너 계속 끝에다 두었고 그래서 네가 떨어뜨린 거야. 앞으로 주의해. 이렇게 화내는 건 정당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근데 자존감 심리학에서는 그것도 하지 말래요. 상처를 준답니다.
여러분이 아이에게서 성질 내고 화내고 막 꾸중을 했는데 좀 과도하게 했고 그래서 아이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억울하고 들어하겠죠. 그죠? 이것은 노멀 범위에서 가장 하위와 이 정상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런 부모 아래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심리적 내성을 갖습니다. 인내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좋기만 한 부모 밑에서 늘 긍정적이고 사랑만 베풀고 눈높이 맞춰주고 긍정해주고 지원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는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세상에 나갔을 때 좌절을 만나는 경우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려면 완벽한 부모, 좋은 부모 되려고 하는 의도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1930년대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영국의 소아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니까 자기 병원에 신경증에 걸려서 오는 환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소아들이. 그럼 도대체 어떤 애들이 신경증에 걸릴까? 역추적을 해보았다는 거죠. 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엄마니까. 애 혼자 못 오잖아요, 병원에. 엄마가 반드시 데리고 오니까 도대체 어떤 엄마가 아이를 신경증에 이렇게 만들까? 그래서 쌍을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 아이를 신경증에 걸리게 하는 엄마는 퍼펙트 마더였더라. 번역하면 뭐죠? 완벽한 엄마, 저는 한국 엄마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물었죠. 그러면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때 나온 이론이 good enough mother. 한국에서는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한 분 중에 이병준 씨라고 한 분이 있는데요. 이럴 때 웃는 거 건강에 좋지만 비웃는 거 상당히 해롭습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그런 엄마. 우리 옆에 있는 보고 인사합니다. 그냥 그런 엄마 되십시오. 예, 성질 내면서 사십시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갓난 아이기 때는 엄마가 과도하게 화를 내고 근거도 없이 화를 내고 그러면 그런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나이가 큰 아이에게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서 화내는 이유가 명확할 때는 그것은 교정입니다. 나무 가지를 쳐내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아이들은 잔가지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복숭아 나무처럼 아무렇게나 자란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동방무리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사셨지만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기본적인 마인드들도 잘 돼 있고 기본적인 예의 같은 것도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한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과도한 아이 중심 교육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000년 이후에는 다릅니다. 부모가 기본적인 학력도 있고 경제력도 되고 교육도 다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 자존감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듣고 남들은 우리 애가 자존감이 좀 부족한가 봐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한마디 하십시오. 아라이 무식하기는. 자, 준비하시고 이거 혼자 하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준비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이 무식하기는.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이 1980년대에 태동이 되고 90년대에 활발하게 발달되다가 20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급이 됩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고요. 한국에는 이제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긍정심리학의 모토는 프로이트 심리학은 부정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부정적 인간을 연구하냐?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연구해서 이걸 벤치마킹하자. 이게 긍정심리학의 모토예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 효능감입니다. 셀프 에피커시라고 단어를 쓰는데요. 자기 효능감은 저는 무대 위의 행복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무대는 아무나 못 올라와요, 여러분. 일단 공식적인 무대에 올라온다는 말은 노래를 잘하든 춤을 잘 추든 말을 잘하든 지위가 높든 뭔가 특별한 사람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이를테면 자, 우리가 강의가 오늘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강의만 듣는 거 힘드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오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노래 한 곡 좀 부탁하실 분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분은 뭐라고 할까요? 그때 손을 딱 들면서 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나왔던 노래를 쫙 했을 때 청중은 감탄을 보낼 겁니다. 그때 당사자는요, 저는 그때 마음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인사해 줍니다. 서로 시작. 그 다음에 응답을 주셔야 돼요.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예, 밥맛이 나는 경우 혹시 부부끼리는 밥맛이 떨어지는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글자로 줄이면요. 그대를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이거를 네 글자로 싹 줄이면 우와 밥맛 이렇게 돼요. 손 내밀어 보시고요. 얼굴을 가렸다가 이렇게 펴면서 우와 밥맛이 시작. 그 다음에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이것도 네 글자로 싹 줄이면 이때는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주먹을 쥐고 뒤집고 당기면서 아싸 살맛. 건강한 사람,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은 감탄이 많은 사람인데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를 우와 또는 와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스 또는 아싸를 외치는 요거는 내재적 감탄사라고 그럽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무대에 나와서 탁월하게 노래한 사람, 이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찬탄하죠? 노래 듣고 우와 라고 할 때 당사자는요? 누가 더 행복하다고요? 청중보다 무대에 선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라는 무대로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세상이라는 무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무대에 왔으면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어느 단체 강의를 갔더니요, 자기는 회사원인데 회사에서 제일 싫은 게 회사에서 연수 갈 때 그 연수 중에도 장기 자랑 시간이 가장 싫대요. 내가 얘기했죠. 장기가 하나도 없는 모양이네요. 맞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기가 많은 사람은 연수 가서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연수가 왔는데 특별한 시간이 됐는데 이 친구가 무대에 딱 등장하더니 아직 좌중을 휘어잡았어야죠. 남들이 막 휘파람을 내고 야 대단하다 너 그런 능력이 있었냐 멋지다 막 그렇게 찬탄해주면 당사자가 뭘 외친다고요? 그 자식은 자존감 교육은 우아를 외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드는 걸 자존감이고요. 그래서 마음이 병든 사람, 자존감이 망가진 사람은 감탄하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특징, 감탄이 사라지고 노래가 사라지고 눈맞춤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죠. 자, 우리 바깥에 여기가 봄이 되면 양귀비 꽃이 그렇게 예쁘대요. 여러분 다 보셨나요? 그 보고 뭐라고 감탄하죠? 보는 순간? 이거는 뭐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보는 순간 우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이번에 아시공원에서 제가 은하수 사진을 찍었거든요.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도 사진이지만 진짜 눈으로 직접 보는 느낌이 어때요? 보는 순간 그걸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는 순간 우와 이렇게 하죠. 그건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 그런데요 우울증 환자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이씨 더럽게 예쁘다 씨. 이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대 위 행복감인데 우리 자녀를 무대 위로 보내려면 유능해야 되죠. 그래서 부모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갓난 아기 때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 그래서 황제처럼 모셔주는 거 맞아요 그때는. 그리고 어릴 때 놀아주는 것도 맞고 다 큰 자녀는 무대 위로 보내는 유능한 사람을 만들어서 아이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 그게 부모 역할이에요. 지금 북유럽 쪽에 골치 앓고 있고요. 저기서는 저 가운데 책 있잖아요. 오른쪽에 자녀들은 어떻게 권력을 잡았나 이 책이 지금 심각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니까 이게 과도한 육아가 문제더라. 과도한 아이 중심 교육에 도리어 아이를 망쳤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아이를 어릴 때부터 과도하게 존중을 해주고 모든 걸 다 맞춰주면 이 아이가 잃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성, 하나는 호기심. 여러분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그토록 원하는 거 학습에 관한 한 자기 주도 학습 이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수능 왜 고득점자 인터뷰할 때마다 꼭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여러분 짜증 준비하세요. 이러면 에이씨라고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암기 과목을 공부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수학을 풀었어요. 자, 공부와 자발성 그리고 호기심이 첨부가 되면 공부 외에 그 무엇도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은 청춘이라는 시를 통해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호기심을 잃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영원한 청춘이다 라고 했어요. 남들이 여기서 있다가 시공원 가자 그러면 귀찮아 이런 사람은 늙어 빠진 사람이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와우 감탄사를 외치고 아싸 신나겠다 멋지겠다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자발성으로 오는 사람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호기심과 자발성이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이럴 때는 아싸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만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쪽도 만만찮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더 이상 결핍의 심리학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한국은 지금 특히 똑같이 생각하도록 세뇌되었습니다. 자, 왼쪽에 지금부터 짜증 준비, A씨라고 짜증 준비하시고요. 자,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이때 A씨 하시면 돼요.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또 공부하다 죽어라. 왜 한국이 공부를 강조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한국이 이 정도 사는 것은 제도화된 교육 덕분입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어요. 여기에는 정말 60대, 70대, 특히 남자들의 뼈를 깎는 헌신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교육의 중심, 교육의 방식은 지금 교육의 수준 가운데 제일 하위 방식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방식을 지금부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얼마나 지겨웠던지 오른쪽에 보시면 각자는 생각이 다 다르고 개성이 있는데 제도화된 교육을 받으면 전부 다 규격화됩니다. 다 단죄되고 정제되고 만들어지는. 그래서 한국에 가보시면요, 길거리에 다니는 여자아이들 걸어다니는 모양새 똑같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똑같습니다. 옷 스타일 똑같고 머리 모양 똑같고 머리띠 똑같고 말하는 모양 똑같고 입술에 바르는 립밤 색깔까지 똑같고. 그래 겨울에 한겨울에 여중 여고 앞에 지나가 보면요 펭귄띠가 단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긴 롱피딩 똑같이 입고 전부 다 똑같이. 제가 싸가지 코칭 때문에 의뢰를 받잖아요. 아이들의 문제 증상 똑같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사이보그를 제품으로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프로그램 주입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꼭 그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불쌍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연역법 교육이라고 교육 방식이 4단계가 있는데 이건 제가 랩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비트 준비해 주시고 책상 준비해 주시고 한국의 교육 방식 4단계가 있어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자 듣고 외고 시험 치고 까먹고 듣고 외고 시험 치고 까먹고 듣고 외우고 시험 치고 까먹고 이게 교육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학교란 말만 들어도 이를 뿌득뿌득 걸고 지겨워하고 이런 거.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애가 저기 초등학교 2학년, 중2가 썼다는 말도 있고 초등학교 5학년이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중학교 2학년에 쓴 내용 같아요. 밑에 오른쪽 내용 볼까요? 학생이라는 제로 시작. 안 보여요? 학생이라는 제도,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과목에 갇혀 출석부라는 제서 명단에 올라 교복이라는 제서복을 입고 공부란 불을 받고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교육은 여러분 저거 중요합니다. 제가 왼쪽 바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저거를 생존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다. 학교 가서 아이가 사회화 과정,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습득하는 것. 그래서 학교의 존재 목적 자체가 사회화 교육, 생존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정도 부흥된 것은 생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이 이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오른쪽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저거는 학교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거는 가정에서 해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면 저런 교육도 맡을 수가 있는데 저거는 수직 교육입니다.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디베이트 교육으로 만들어지고 말씀 교육으로 만들어지고 종교 교육으로. 종교는 기본적으로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하라와 하지 말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라고 하지 말라를 듣고 하라는 거 실행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그러면 아이는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통제력이 키워집니다. 그리고 성품이란 말을 썼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저게 오른쪽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학교를 보냈다고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완벽하게 교육을 했더라도 아이가 1등을 한다 할지라도 프로테이지는 50% 미만입니다. 집에서 이 작업을 해주어야 양쪽의 밸런스가 맞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 바퀴는 얼라이언트 맞추잖아요, 여러분. 이거 양쪽이 다 맞아야 되고 수리는 양쪽 바퀴가 균형이 맞아야 굴러가지. 한쪽은 이렇게 큰데 한쪽은 작으면 못 굴러갑니다. 제자리만 맴도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지금 왼쪽 생존의 바퀴는 냅다 커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요. 그런데 오른쪽 바퀴 요만해요 지금.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정신적 빈곤의 나라, 정신적 아사 상태의 나라, 외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으로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저거는 가정교육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도 저 부분입니다. 교회도 두 종류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걸 회중교회, 컨그레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거는 회중교회니까 공동체 교회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회중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회중교회에서는 누가? 주로 아버지들이 말씀을 디베이트를 통해서 토론이 아닙니다. 디베이트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의 권위가 서고 아이들의 지혜가 생겨납니다. 세상은 지식교육, 가정에서는 지혜교육. 어때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지식을 갖춘 지혜가 더더욱 중요하죠. 그러나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월등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잘하는 자녀도 좋지만 공부 잘하는 애를 부려먹는 자녀가 훨씬 더 낫잖아요. 그거는 오른쪽에서 만들어집니다. 교육은 밸런스 맞춰야 돼요. 자, 그 다음요. 심리 발달 단계 아까 승리를 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갓난아기 때는 뭐처럼 오시죠? 어릴 때는 원숭이처럼, 그리고 다 큰 자녀는 일꾼처럼 부려먹어라. 그래서 갓난아기 때 이 대상관계 심리학이라고 그러죠. 아이를 황제처럼 모시는 거, 그때 애착을 형성하고 아이들 어릴 때 타임투게더 해주면 친밀감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한국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위의 단계는 아버지 교육으로 바뀌는 건데요. 교육은 두 종류입니다. 엄마를 통한 1차 탄생, 그리고 아버지를 통한 2차 탄생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통한 1차 탄생, 자존감의 형성, 인성, 관계, 따뜻함, 부드러움 이런 거, 품성을 형성한 기본적인 품성, 엄마의 몫입니다. 과일나무로 말하면 심어서 어느 정도까지 크게 만드는 작업. 근데 여러분 과일 과수원에 가보면 모든 과수는 꼴을 만듭니다. 자, 포도나무 이렇게 올라와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T자형 꼴을 만들고, 복숭아나무 원줄기에서 큰 세 가지, 그 위에 또 잔가지 만들어서 역삼각형 구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복숭아는 개복숭아라서 효소 담궈 먹기는 하지만 열매를 못 먹죠. 과수원의 복숭아는 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작업이 돼요. 그래서 나무의 꼴을 만들 때 가지를 치는 작업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합니다. 그래서 아비 부자의 그자는 상형문자인데 쌍도끼를 지칭합니다. 어미 못자는 엄마의 젖가슴을 상징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아주는 대상, 품어주는 그런 분. 아비는 뭐 하는 사람? 쌍도끼를 휘두르는 사람. 그래서 집에 와서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남자는 온유월 개 맞듯이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됩니다. 애가 영양 상태가 왜 저러냐? 애가 왜 저렇게 꾀째해? 제가 옷 빨래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잔소리하는 거는 정당해요. 왜? 그건 엄마의 역할이 맞으니까. 피딩이니까. 그런데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거는 아버지 몫입니다. 왜? 교육의 주체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영유아 중심 심리학만 계속 얘기하는 바람에 요즘 갓 결혼한 젊은 세대들에게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찌찌도 먹여주고 밤새 당번정해서 이거 순수도 맡아주고 잘 놀아주고, 요즘 여러분 한국 남자들 이거 잘합니다. 한국의 KTX 역에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공공장소에 가보면 기저귀 교환대가 기본적으로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컨드 맘이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엄마의 역할을 분산해준 거고 가사 노동을 분담한 거지, 아버지 역할은 그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무가 컸을 때 가지를 치는 거지, 어릴 때 가지 치면 나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과수원에 가면 어느 컸을 때
우리 형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요. 사과 처음에 심어놓고 그다음 이듬해 갔더니 꽃을 피웠어요. 오이 형 뭐 1년 만에 열매 맺겠는데?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꽃을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아니 그거 놨더니 열매 될 거잖아. 그거 사과 수확 얻어야지. 그때 하는 말이 얘가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면 성장 모드를 멈추고 결실 모드로 나무가 전환을 한대요. 그럼 나무가 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은 다 잘라버린대 이렇게. 꽃이 아무리 많이 피어도. 그래서 5년 정도 되더니 이제 과감하게 위에 다 잘라버리고 꼴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걸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욕을 먹을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 제가 한국의 기업에 가서 이 강의를 하고 이 멘트를 했더니요, 남자들이 갑자기 막 이러시던데,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집안에서 욕을 먹을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마시는 술잔의 절반은 눈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집안에서 악역을 맡아주는 집, 이런 집이 제대로 돌아가는 집안입니다. 어떤 집은요, 엄마가 애들 막 혼내고 있을 때, 너 네가 손들고 있어? 벌 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빼끔 열면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바깥에 치킨 사 먹이러 나가고, 이러면요 벌이 시행됐는데 갑자기 보상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벌은 권위가 싹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좋기만 한 아버지, 제가 이런 농담도 말장난도 합니다. 좋기만 한 아버지는 자식과 자기 아내를 기만한 아버지라고. 좋기만 한 아버지. 저는 이럴 때 썰렁해도 웃어주는 그분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 교육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나오는 모든 육아 자녀 교육 이론 중에서 아버지 역할이 어떻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맨 마지막 단계 얘기 안 합니다. 갓난 아기 때는 아이는 이기적 사고를 가져야 되고 황제처럼 굴어야 되니까 이때 아이가 가지는 그 느낌, 전능감이라고 그럽니다. 얘는요, 울기만 하면 엄마가 알아서 다 채워줘. 배고파 울었더니 쫙 챙겨주고, 찝찝해서 울었더니 싹 갈아주고, 얼러주고, 채워주고 다 맞춰주죠. 저는 여자들을 존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울음소리만 듣고도 애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 저는 아무리 봐도 몰랐어요, 그거. 아내한테 여보, 저 배고픈가 봐 했더니, 먹은 지 얼마 안 됐대요. 저 똥 쌌는가 봐. 똥 싼 거 아니래, 지금. 저는 똑같이 들리는데, 아내는 그걸 구분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성분들 존경합니다. 자, 그때가 대상관계 심리학 딱 그때고요. 그 다음 마술적 사고. 저때 여러분 매직봉 생각하시면 돼요. 뾰로롱 하면 원해지는 거. 네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세상은 너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고 엄마 아빠도 너를 위해서 존재해. 이렇게 말하는 거 마술적 사고. 이때도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이입니다. 한국의 모든 심리학은 저기까지입니다. 그 위에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 분리 독립을 하는, 이걸 분리 개별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동물들처럼 고양이과 동물들, 뭐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동물들을 보면 어릴 때 지극정성으로 갖다 바치죠. 이렇게 사냥해다가 발개를 찢어서 살점을 떼어주는, 이렇게 보살피다가 좀 더 크면 지가 뜯어먹게 만들고, 조금 더 크면 아주 쥐라든지 토끼라든지 작은 살아있는 걸 통째로 잡아와서 새끼 앞에 던져주고, 그럼 새끼가 가서 막 집어도 보고 도망도 가보고 다시 쫓아가고, 그러면서 사냥 능력을 키워나가죠. 독립시킬 때 두 가지를 확인하잖아요. 하나는 자기 보호 기능, 두 번째 사냥 기능. 그런데 동물계에서 가장 고등 동물이라는 인간만 이걸 안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폭력 문제, 아시겠죠? 이거 폭력. 이거는 뭐 다 자타가 인정하는 문제 맞아요. 그럼 중독 문제,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다 인정할 만하죠. 근데 이거는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빙산에 떠 있는 비중의 10% 미만의 문제입니다. 진짜 큰 문제, 빙산처럼 가라앉는 진짜 문제는 무기력 문제입니다. 애들 얼굴에서 이런 표정 보셨습니까? 한국의 아이들 가보면 표정이, 학교 가보면 몰라요. 안 해요. 싫어요. 교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몰라요.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 자녀 중에 그렇게 나온다면 얘는 과잉 존중을 받은 겁니다. 지금부터 역할을 주는 거고요. 제가 이걸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효능감 아까 전제가 있죠.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피아노는 저 악기도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용없는 물건입니다. 근데 잘 다루는 사람 어때요? 그렇죠? 기분 좋죠? 바로 그런 거. 그래서 아이들 집안일을 팍팍 시키는 이유는 이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른 건데, 자, 단적으로 묻습니다. 시골에서 돼지 새끼는 뭐 하려고 키우죠?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 달고 새끼는 뭐 하려고 키워요? 그쵸? 계란도 없고 필요하면 잡아먹기도 하고, 그쵸? 소는 뭐 하려고 키우죠? 지금 소도 막 잡아먹고 그런 모양이네. 소는 부려 먹으려고 키워요, 보통. 그쵸? 그럼 자식은 뭐 하려고 키워요? 제가 지금 3단 논법으로 지금 풀어왔거든요, 지금. 여기 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죠? 잡아먹고 부려먹고. 이게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능한 존재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식을 잘 키웠는데, 너 이제 성인 됐고, 직업인이 됐고, 나는 엄마는 이제 은퇴했고, 용돈 너 보내야 되는데, 아이가 월 수입이 한 돈 1,000만 원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중에서 한 50만 원 용돈 내놔라? 그럴 때 그 부담감하고, 애가 지금 급여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마가 20만 원 내놔라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부담감이. 20만 원짜리가 훨씬 더 커요. 부모로서도 내 받는 느낌이 20만, 200만 원 버는데 20만 원 받는 게 훨씬 더 부담스러워요. 자식은 유능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거 바라보는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그 부모로서 듣는 가장 블레싱이 뭐죠? 야, 그 집 너한테 어떻게 그런 탁월한 애가 나왔냐? 걔 장래가 기대된다? 멋지네, 진짜. 대단해. 능력이 벌써부터 출중해.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그대보다 위대한 자식을 만들기 바랍니다. 인사해 줍니다. 서로 시작. 자, 그래서 시골에 돼지 새끼나 달고 새끼를 키우는 목적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고, 소를 키우는 목적도 부려먹으려고. 부모 역할은 여러분 잡아먹고 부려먹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단적으로 보면 자식들 중에도 유능한 존재, 용돈을 주는 주체가 행복하지.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시골 쪽에 이제 시골이니까 경상남도 함양 쪽이니까 강의차 대구 갈 일이 있어서 그게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어르신 뵙고 이제 그렇게 간다고 내려가면서 집에 떠나면 제가 용돈 드리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막 그렇게 고마워하시면서 아이고 야야 요즘에 용돈에 막 집안에 그냥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바짝 말랐는데 아이고 고맙대 진짜 잘 쓸게 그러면서 막 행복해 하시는 거 있죠. 왜 4월달이니까 뭐 명절 지나 한참 되었고 5월달 가정의 달도 아직 안 됐고 용돈을 출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용돈은 바닥이 났고 그런 상황이고 둘째 형이 균형해서 같이 살지만 그 형편이 또 그만큼만 하니까 거기다 뭐 돈 달라 하기도 그렇고 돈 달라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용돈을 주고 가니까 그렇게 이제 막 정말 잘 쓰겠다고 진짜 필요했는데 잘 쓰겠다고 그런데요 마지막 붙이는 말 한마디가 아이고 야야 그래도 내가 니한테 받으니까 좀 낫대. 형제가 4형제인데 내 아들 중에서 막내한테 받는 게 훨씬 낫대요. 이런 것을 사례를 빙자한 자랑질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날 또 이제 운전하고 대구로 가면서 제가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럼 큰 소리도 치면서 어머니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강의 한 건 더 하면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럴 때 마음껏 쓰세요. 그냥 아들 두었다 그래도 써먹는 거지 뭐 언제 써먹고 그래요. 편하게 쓰시라고 그냥. 그렇게 이제 큰 소리 쳐놓고 쭉 올라가는데요. 저는 제가 기분이 진짜 행복했어야지. 줄 수 있는데 줄 능력이 되는 거, 베풀고 싶은데 베풀지 못하는 거,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고요. 무대는 다 마련됐는데 내 보낼 게 아무것도 없어. 아까 직장인처럼 장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연수만 가면 가장 지겨워. 제가 어느 단체 60세 넘은 분들 동창회 강의를 갔더니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개를 모아서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대요. 우와. 좋았겠다고 그냥 세상에 여행의 꽃 아니냐고 떠다니는 호텔 아니냐고 어이 세상에 저도 크루즈 그렇게 막 한 달 내내 그냥 그렇게 쉬고 실컷 쉬고 오는 게 로망 중에 한 가지인데 제 버킷 리스트 중에 올려놨는데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난 크루즈 안 가 크루즈 말만 지금 미치겠다고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음악의 젬병이 크루즈는 가면 밤마다 선상 파티를 열어줍니다. 거기는 반바지 입고 못 갑니다. 세미 정장 정도는 입고 들어가야 돼요. 밤마다 파티를 여는데 그걸 왜 여는지
밤에 다른 거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양반 집에 숙소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막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그거 가서 자기는 짜증만 하고 귀찮게만 귀찮고, 그걸 왜 하는지 도대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어떨 것 같아요? 밤이면 밤마다 이런 그 파티가 그렇게 기대가 되고, 이 맛에 크루즈 오는 거지. 그러면서 갑자기 사회자가 나와서 자, 세계 각국에서 오신 여러분들, 혹시 자, 이런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노래할 분 계십니까? 노래 정말 잘하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싸! 외치면서 뛰어나오죠, 이렇게. 그러면서 노래를 쫙 불러주었다 그랬더니 전 세계 온 사람들이 막 찬사를 보내고 휘파람을 보내고 앵콜을 불고 난리가 났어야지. 자, 그럴 때 당사 무대에 선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이 맛에 크루즈 오는 거지. 크루즈의 묘미는 이거지.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술의 젬병이, 게다가 미술의 젬병이 박물관 이제 기착전이 돼가지고 박물관 구경을 하고 그러는데, 뭐 어릴 때 학교에서 보던 사진하고 똑같네 뭐. 어떤 사람은 그 명화 앞에서 막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세상에 내가 이 그림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다니, 그냥 사진으로 볼 때는 그냥 그랬는데, 야, 직접 보니까 정말 다르네. 막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아오고 막 이맛에 오는 거지. 이런 느낌인데, 게다가 몸이 튼튼해야 여행도 다니지. 그렇죠?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가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여행을 못 간다는 사실. 그래서 그 양반은 음악, 미술, 체육의 젬병이니까 크루즈가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불쌍하죠,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무대는 마찬가지. 그래서 애들이 무기력이 왜 빠졌느냐? 한국의 애들이 이유가 있어요. 무능력해요. 무기력이 이면은 무능입니다. 제가 연못을 비유를 하는데요. 연못에 물이 적어도 한 80%는 차 있어야 저수지를 쓰든 모리보트를 띄우든 뭐 연을 키우든 뭐 낚시터를 만들든 뭐라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큰 연못인데 물이 바닥밖에 없으면 어떤 용도로도 못 써요. 요즘 아이들 상태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 물은 냉수만 이게 지하수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개천의 물도 들어오고 논물도 들어오고 축사에서 물도 들어오고 온갖 잡물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들은 성장할 때 소위 말하는 좋은 경험도 해야 되지만 나쁜 경험도 해야 됩니다. 유대인 교육의 철학이에요. 모든 것은 교육의 기회다. 그래서 실수를 했더라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문제지. 실수를 통해서 네가 뭔가를 배웠다면 그것은 성공이다. 그러니 뭐라도 시도해봐라. 네가 시도해서 성공했다면 성공을 거둘 것이고, 실패했더라도 너는 경험을 하나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한국의 엄마들은 결혼하면 이름이 하씨로 바뀝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짜리하고 엄마가 상담을 왔는데요. 엄마는 바깥에 나가 계시고 상담하는 동안에, 자, 아이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또 엄마가 또 전화를 또 했어요. 애한테 얼굴이 엄마라고 뜨잖아요, 이렇게 전화에다가. 애가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하지마 여사. 자기 엄마를 하지마 여사라고 적어놨어요. 한국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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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해봐. 해봐. 내가, 야, 초등학생이나 엄마 담배 피우는 어떤 느낌이에요? 담배 한번 피워볼까요? 그럴 때 죽으려고 환장했냐, 머리 피다 말면. 이게 한국식이고요. 유대인 엄마도 해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봐. 생각하게 만들자.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줍니다. 미국 통계인데요. 이게 이제 2015년도 자료라서 제가 아주 되게 고마워야죠.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 통계 나오죠. 미국의 1000명 중 자녀에게 일을 시킨다는 사람은 28%뿐이, 그러니까 28%뿐이었는데 한국은 점을 콕 찍어서 2.8% 정도라고 해야 될 거예요. 자녀 과잉 존중이 심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자, 오른쪽에 내용을 쭉 보면 나오죠. 이렇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을 도울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들이 뭐 학교 공부나 무슨 독서나 이런 거 뭔가 도움이 되는 걸 하기를 원하지만 아이를 진짜 성공으로 이끄는 입증된 한 가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그게 집안일입니다. 자, 오른쪽에 읽어볼까요? 집안일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른쪽 부분 시작. 저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성교육 아닌가요? 딱 잘라 얘기하면. 그래서 인성교육의 시작은 집안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는 집안일을 팍팍 시켜야 된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얻어가도 성공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의 이름 끝자를 대내봅니다. 진아, 제야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자녀 이름 끝자 대내봅니다. 시작. 따라해봅니다. 오늘부터 너의 꽃피는 봄날은 다 지나갔단다.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 유능한 일꾼이란다. 너를 일꾼 만들기 위해서 엄마는 너를 황제처럼 모셨고 어린애 아니 그 원숭이처럼 놀아주었단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얘기하셔야 돼. 이제 now your turn, 이제 네 차례라고 이제. 더 묘한 것은 아이가 그럴수록 행복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명절이 되면 활 전복이나 수산물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새 아이들 다 숟가락 들고 집합 당연히 와서 그럼 숟가락 딱 넣어서 이제 전복 그거 딱 따내고 주둥이 부분 잘라내고 내장 분리하고 이런 작업 하잖아요. 당연히 제가 지금 여기 카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집안에 걱정 안 해요. 밑반찬 해놓고 온 거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해먹습니다. 물론 좀 성인 자녀가 됐지만 지금은 어릴 때도 다 그랬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작업 했어야지. 그랬더니 큰아이가 대학 가서 MT를 제주도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 몇몇 그룹에서 러브콜이 왜 해산물 다루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그 딸아이가 거기 가서 해산물 시장 가가지고 전복을 사다가 전복 싹 손질하고 부탁시키고 전복을 살가지고 십자 표시내가지고 버터구이 만들어내고 내장, 그 내장 가지고 죽 딱 끓여내고 밥상을 딱 세팅하는 순간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와. 딸아이 그때 뭐라고 하죠? 아싸리치죠. 집안에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엄마 갔더니요, 애들이 전복 보고 기억을 하는 거 있지. 그때까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대. 전복 자체를 만져본 적도 없으니까 그렇게 많대. 그러면서 내가 다 시켰다. 분담시키고. 그리고 내 밥상을 쫙 냈더니 애들이 입이 막 걸린 거 있지. 전부 다. 그러면서 얻기 힘들어갑니다. 바로 그 느낌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지금 아내가 이제 명절인데 얻기 시술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깁스를 하고 명절에 내려갔어요. 막내인데 쫄병인데. 그러면 형수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것이 꼭 명절 앞두고 저것이 꼭. 제가 그럽니다. 총대를 매줘야 돼요. 형수님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시술 상태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랬으면 욕먹었을 거예요. 그 다음 말 대신 대체 인력을 2배로 증원시켜 보내겠다. 그래서 큰딸 작은 딸을 미리 부탁을 했죠. 엄마가 이제 차차차 하니 너희들이 수고 좀 해줘야 된다. 아, 그럼요. 당연하죠. 자기들도 당연히 그럴 생각하고 왔대. 그래서 주방에 투입을 시켰잖아요. 얘네가 주방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야, 너 차라리 나가 있어라 그냥. 그죠? 없는 게 돕는 거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눈치 빠르죠. 다 해봤으니까 돈도 빠르고 뭐 전화부터 야무지게 다 정리하죠. 형수들이 입이 째져버린 거예요. 다 전부 다. 얘들이요. 손맵시가 장난이 아니라고 다들. 평소 때보다 30분 일찍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나중에 애들 둘 톡 안아주면서 엄마가 가시방석에 앉아있을 뻔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해준 덕분에 엄마가 그래도 마음의 짐을 들었다. 고맙다 딸들. 고마워. 딸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까요, 여러분? 아, 엄마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다음에 언제라도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 그 내용 나오죠. 이쪽에 마틴 로스먼 미네소타 대학 명예교수가 성인 84명을 대상으로 인생을 유아기 10세, 15세, 20대 중반 4단계로 나눠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네모 안에 내용 읽어봅니다. 시작. 안 보여요, 잘? 유아기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했던 사람들은 집안일을 하지 않거나 10대에 접어들어 집안일을 도왔던 사람보다 20대 중반에 이르러 가족 친구 관계가 더 좋았고 자립심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후에 커리어도 더 성공적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과 성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거예요. 오른쪽에도 나오죠. 자, 조지 베일런트 하버드 의대 교수가 14세 학생 456명을 47세까지 종단 연구 추적 조사를 한 결과에 의했더니 10대부터 집안일을 거들었던 학생들의 경우 성인이 된 뒤 더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중년기에 접어들어서도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행복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똑같은 결과예요. 이게 핵심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집안에서 집안일을 해본 아이는 일에 대한 개념도 알고 경험치도 있고 학교에서 캠핑을 갔다 그럴 때 아무것도 못한 아이는 뭘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해본 아이들은 야, 너 나 이거 할 테니까 너 저것 좀 도와줄래? 너 저거 해. 개념을 알잖아요. 그럼 리더가 되는 거예요.
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청소를 시키는데도 요새 청소도 안 하지만 청소 같은 거 시켰더니 집에서 해본 아이는 개념을 아니까 뭐부터 하잖아요. 안 해본 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막내딸이 카페 알바 시험 보러 갔을 때, 면접 보러 갔을 때 레몬을 썰어보라고. 왜? 요즘 애들 중에 레몬 같은 칼질을 한 번도 20대 초반에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그렇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딸아이가 레몬을 쭉, 이렇게 왼손잡이 있잖아요. 이렇게 왼손으로 레몬을 쓰는데도 가지런하게 쭉 썰어보더니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는데 네가 칼질한 거 보니까 딱 규칙적으로 고르게 쓴 거 보니까 너 집에서 이거 하는 모양이네. 저희는 맨날 집에서 하는데요 이거. 그래서 걔가 뽑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시켜야 됩니다. 일 많이 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정리하는 내용이 10대에 집안일을 도왔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부관계와 친구관계가 더 좋았고 직업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성인이 된 뒤 삶이 더 행복했다. 결론이 됐어요. 그럼 집안일을 시키는 방법도 중요한데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이렇게. 그래서 맨 밑에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인생 순위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남을 이기고 올라가는 것보다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히려 한국이라는 토양보다 카자흐이라는 토양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배려심이 있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토양이라면 한국의 아이들도 훨씬 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그 다음 페이지. 저기 보시면 빨간 바탕에 흰색 글씨가 있죠. 자녀 일을 시키는 방식인데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칭찬하라. 이게 저 포털에서도 저렇게 써놨는데요. 저건 제가 고쳤습니다. 저 이론이 1970년대 자존감 중심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 이론에서는 칭찬을 해줘도 뭐라고 칭찬을 해주는가 하면 심부름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해줬어야 돼요. 얘야 너는 엄마를 위해서 심부름도 해줄 줄 아는 그런 멋진 애란다. 정리되죠 이거? 이런 칭찬법을 얘기했어요. 1970년대는. 왜? 자존감의 바닥인 아이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보통의 아이들은 사건과 심부름 해줘서 고마워 땡큐 그걸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500원 용돈 주면 안 됩니다. 왜? 심부름을 갔다 오고 나면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해. 나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어. 나는 괜찮은 존재가 됐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들 벌써 커서 엄마를 도와주는 사람이 됐네 벌써. 그런 말 한두 번 받으면 충분해. 아싸. 이렇게 힘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집안일을 많이 시킬수록 아이는 자기 효능감이 늘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늘의 보상을 따기 위한 그거는 옛날에 성과주의 이야기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많이 맡을 때 스스로 그 뭘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아싸를 외치라고. 그래서 직분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적절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뭘 외칠 수 있으니까? 아싸를 외칠 수 있고 그러려면 탁월함이 필요해요. 노래도 못하는 사람을 성가대에 넣고 그러진 않잖아요. 악기도 못하는 사람을 저기 반주자에 넣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칭찬하라. 이거는 옛날에 구닥다리고 지금은 행동과 사람을 묶어서 얘기합니다. 뭐 해서 고마워. 뭐 해서 뭐해.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빠. 엄마한테 쌍욕을 하니까 속상한데 화나는데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칭찬법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용돈으로 보상하면 안 됩니다. 신부로 다녀왔더니 우리 아들 최고.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이론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단 여러분의 자녀의 지능 수준이 고래하고 똑같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짐승은 행동주의 심리학 보상에 의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그래서 링 돌고래 쇼하면 사육사가 정어리 먹여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상에 의한 행동이지. 그러나 사람은 실존적 존재라서 의미를 선택합니다. 의인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하철 선로에 사람 떨어졌는데 가서 구해주고 자신의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들. 부하들 위해서 수리탄에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들. 그때 이성을 작동할까요? 뭐 계산할까요? 여러분 그때? 반사적 행동 아닌가요? 왜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까? 실존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고 뭔가의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사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자기 능력을 통한 자기 효능감이 발휘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얻어먹는 것도 때로는 기쁘지만 밥을 사는 주체가 될 때 훨씬 더 행복해요. 전제 조건은 뭐냐? 경제적 여유가 넉넉하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여기 계시면 한국에서 손님들 친구 놀러 오면 뭐라고 내가 가이드 역할 막 해주고 그럴 때 너 부담돼서 어떡하냐? 야 걱정하지 마. 그런 거 할 때 내가 여유가 많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건 내 기쁨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 길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아닌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방 청소했으니까 돈 이건 아닙니다. 자기 방은 자기 권리이에요. 동시에 의무가 부과됩니다. 자기 방은 청소하는 건 기본이고 안 하면 페널티입니다. 그래서 집안 전체를 위한 일을 시켜야 돼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집안일을 권하는 것은 공감 능력과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다. 가족 전체에 해당되는 일을 시키는 것이 좋다. 그다음 오른쪽에 빨간 바탕이 뭐라고 돼 있죠? 솔선수범하라. 저게 70년대 심리학의 모델링 이론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집안에서 명령권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 리더십 강의 들을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누가 그딴 소리를 했는지. 자, 솔선수범한 제가 모델링,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한다라는 이론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집안일에 관해서는 부모는 명령할 권한이 있어요. 왜? 명령을 한다는 말은 아이가 능력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고 여러분 능력도 안 되는 일을 시키지 않잖아요. 부모가 일을 시킨다는 말은 아이가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에서 일을 시키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진 않아요. 어느 부모도. 그럴 때 아이는 yes라고 네라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명령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중심 심리학에서는 부모가 명령을 한다 이런 용어 자체가 틀렸죠 벌써. 그 심리학에서는. 그러나 원칙은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그분의 명령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고 그분의 말씀 듣고 행하고 안 하잖아요. 그분의 명령이니까. 선교사님들 왜 이게 오신 거에다? 그레이트 미션 명령 아닙니까? 그거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명령이니까. 그래서 명령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말씀이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도 때로는 명령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절대로 집안일을 봐주지 마라. 청소하자, 대청소하는 날이다. 그랬더니 난 다음 주에 시험인데 그래? 넌 들어가서 공부해.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은 개인의 일이고 그래 너 시험인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시간 청소할 건데 오늘은 얘들아 제 시험이라 그러니 오늘은 30분 안에 최대한 컴팩트 버전으로 최대한 빨리 끝내고 이제 공부하기 도와주자. 이렇게 말하고 30분 안에 끝내고 들어가서 공부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시험이니까 가서 공부해. 그러면 얘는요 나는 빠져도 괜찮다 이런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제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숙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시험이 코앞이라는 이유로 집안일을 면제해 줘서는 안 된다. 개인의 좋은 시험 점수와 높은 성적을 위해서라면 단체 일은 뒷전으로 미루거나 남에게 넘겨도 된다는 편견과 나쁜 습관을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사소하게 넘어가는 일일 수 있지만 그 사소한 메시지가 몇 년 쌓이고 나면 결국 성과주의에 물든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그럼 부모도 종이 되고 자기 목적을 채워주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른 되면요 부모한테 늘 용돈 다 먹고 부려먹고 그러면서도 자기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하고 무인이 되는 케이스 많고 그리고 세상에 못 나가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서 집안에 틀어박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국에는 청년 세대 10명 중에 1명꼴입니다. 저도 이제 사명감이 커지는 거죠. 이 강의를 학교마다 가서 이 강의하고 있고요. 제발 부모로서 권위를 세우라고, 제발 수직의 뼈대를 삼으라고, 구닥다리 심리학에서 벗어나라고 저는 정말 사명감 가지고 강의합니다.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른 인간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밥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도 6.25 전쟁 이전까지 조선시대까지는 무지시대였고 교육은 양반이나 귀족들만 받을 수 있었고 일부 계층들만 제도받는 교육이 이제 보급되면서 일반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중세 유럽은 다크 에이지 시대, 중세까지는 그랬었고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고 그 만들어진 내용들이 바로 저기에 형이 하학입니다.
형이 하학이란 말은 왼쪽에 나오잖아요. 형체를 갖추고 있는 사물에 대한 학문. 그래서 물리학, 사회과학, 사이언스 이런 것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세계. 우리가 먹고 사는 세계는 이 내용이고 학교는 형이 하학만을 다룹니다. 자, 교회는 뭘 다룰까요, 여러분? 형이 상학입니다. 메타피직스입니다. 피직스를 넘어서 보는 거.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그 패러다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은 해석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위의 세계로 형이 상학적 관점에서 형이 상학은 존재의 실체의 궁극적 원리를 감각이 아닌 순수한 사고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학문을 형이 상학이라고 그래요. 아까 밸런스 얘기했잖아요. 학교에서 형이 하학을 배운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형이 상학을 배워서 밸런스를 맞추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학교의 전유물이다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큰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만 온다고 해서 교육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건 공예배고 집에서 신앙교육은 부모가 직접 시켜야 됩니다. 저도 이 사실 너무 늦게 깨달았어야지.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아마 아이들 좀 더 신경 썼을 텐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가슴 아파했던 적이 있는데요. 확실히 애들이 크고 나니까 이게 어려워요, 교육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이대가 집에서 부모가 직접 가르쳐야 되는데 다만 방식도 주입식이 아니라 디베이트 방식으로 질문과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셔야 아이가 지혜가 생겨나갖고 형이 상학적 요소가 커지게 돼 있어요. 미래로 가면 AI가 대변되면서 형이 하학적 요소는 AI가 책임을 많이 질 겁니다. 물으면 다 나오잖아요, 검색하면. 근데 형의 상학적 요소는 AI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의 순수한 사고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점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훨씬 더 탁월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어디든지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야 됩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그 당시에 유명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던 그것처럼 아이들은 그렇게 돼야 되죠. 왜? 지혜 교육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가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안일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팍팍 시켜야 됩니다. 아셨죠? 자, 제가 시간을 이렇게 늦게 시작이 돼서 딱 그렇게 지금까지 잘 맞춰왔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유튜브에 내용 올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육아 대디라는 제가 프로그램에 가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지금 이제 일주일 전에 공개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이 갑자기 지금 막 6천에 8천에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링크 보내줄 테니까 보시면서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싸가지 코칭이라는 말 자체, 부모가 수직권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끔 댓글에 보면 선생님 왜 이제 알게 됐을까요? 좀 일찍 나오지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상담센터를 막 3년 4년 댕겼는데 해결이 안 되는 집들 제가 한 3개월 안에 코칭으로 끝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가 원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갓난 애기처럼 내려와서 황제처럼 모셨고 어릴 때는 친구처럼 놀아줬지만 부모의 원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수직체계 위에요. 여러분이 지금 시기가 바로 올라갈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부터 자신감 가지시고요. 자, 한마디 따라하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갓난 애기 때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릴 때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자녀는 일꾼처럼 부려먹어라. 자, 자녀 이름 끝자 대냅니다. 제야, 지나, 깨려보세요. 자녀 이름 끝자 대내기 따라해봅니다. 오늘부터 너의 꽃피는 봄날은 다 지나갔다. 오늘부터 집안일을 팍팍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출발하시면 됩니다.